네, 우리 지금까지 순열과 조합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해왔죠. 이제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단원인 확률을 시작을 할 거예요. 순열과 조합을 잠깐 이제 말로 그냥 언급을 해보면요. NPR로 표현되는 그냥 순열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중복이라고 하는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표현이 추가가 돼서 NPR로 표현되는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NCR로 표현되는 조합,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배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조합에서도 순열과 중복 조합의 관계처럼 조합도 이제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경우, 그래서 NHR로 표현되는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순열들이 있었죠. 뭐 원순열이라든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든지 완전 순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셌었죠. 자, 그런 짓을 막 한 다음에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약간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항정리라고 하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항정리도 결국은 이제 조합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열과 조합의 이제 한 활용으로서 이항정리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제 그 시기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별도의 단원으로 이제 묶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 이항정리 이 단원들은 전부 어쨌든 경우의 수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왜 경우의 수를 잔뜩 센 다음에 이제 그 짓을 왜 할까요? 도대체 우리 중학교 때 확률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대로 써보면 이제 무슨 짓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개 던진다든지 동전을 2개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든지 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이라고 하는 놈은 제일 먼저 이제 뭔가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은 혹은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일단 세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처럼 이제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 즉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당 경우의 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걸 우리는 이제 확률이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중학교 때 다뤘던 확률을 왜 여기서 또 배우느냐? 자, 우리 근데 이제 경우의 수를 셀 때 이제 중학교 때 혹은 수학하 마지막에서 다뤘던 순열과 조합 파트에서 다뤘던 경우의 수에서는 이제 극히 일부분 막 수용도를 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NPR과 NCR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 이제 다른 잡다한 여러 가지 순열, 그 다음에 뭐 중복 조합, 중복 순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었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좀 더 심화된 이제 확률 계산을 할 건데, 요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 외에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는 확률도 같이 또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항상 언급해 왔던 것처럼 수학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모든 단원에서 수학의 모든 단원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수학의 모든 단원은 첫 번째, 제일 먼저 용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바로 등장을 하죠. 일단 시행, 뭐 사건, 단어죠, 단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학에서 이제 용어라고 부를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겠죠. 수학적으로. 자, 그래서 이 용어를 가지고 우리는 정의라는 걸 일단 배워요. 예를 들어서 뭐 NPR 순열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그렇게 한글로 길게 이어져 있는 문장을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두 글자 순열 이렇게 썼었죠. 그러면 이제 용어가 순열에 해당하는 거고요. 정의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 그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게을러요. 뭐예요? 용어, 정의.
이런 것들을 이제 한글로 풀어쓰기 싫은 거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용어를 가지고 그 용어를 대변할 수 있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기호에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용어를 가지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순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용어가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앵계 중에서 서로 다른 알기를 택하는 방법에서 그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호가 NP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NPR 뭐 이런 걸 할 때 이 기호를 약속을 한 다음에 이 기호가 가지고 있는 성질,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또 무슨 짓을 해요? 예, 여러분들 많이들 싫어하죠. 예, 뭐죠? 공식, 요거, 암기를 해야 되는 거. 예, 이런 걸 암기를 해야 이제, 좀 문제들을 풀 때 편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짓이 뭐예요? 예, 이 성질과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각종 계산 문제들을 이제 다루게 되죠. 그 다음에, 정말 싫죠. 뭔가요? 계산 문제를 열심히 연습하고 났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지저분하게 한글로 길게 줄줄줄 이어져 있는, 활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제 수학의 모든 단어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행과 사건, 그 확률이라는 단어는 다들 알겠지만, 일단 용어가 먼저 등장을 할 거고요. 이 단원에서도. 그 다음에 그 용어를 가지고,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용어를 간단하게 나타낸, 기호화시킨,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호의 성질, 공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원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 시행과 사건이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는 그냥 단원의 제목이 이제 소단원의 제목이 시행과 사건일 뿐이지 이 안에서 이제 용어들이 아주 수많은 각종 용어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각종 용어들이. 자, 그리고 이 용어들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한다고요? 기호화 시켜야 되겠죠. 기호로 표현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확률의 뜻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모든 경우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 던지는 시행 같은 경우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를 우리는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확률의 뜻 여기서 이제 요 단원에서는 이제 꼭 요렇게 생긴 확률 말고도 다른 확률들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겠어요? 덧셈 정리. 이제 뭔가 성질과 공식의 냄새가 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덧셈 정리에서 이제 주로 그 기호가 가지고 있는 성질, 공식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 문제들을 이제 풀어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여기 확률의 뜻과 성질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나오는 용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부터 가장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시행과 사건. 시행과 사건을 보시면, 이거 보세요. 무슨 국어책도 아니고 문장이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이 과목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제 한글로 풀어 헤쳐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 밑에 이그젠플인데 보세요. 이제 뭔가 무슨 짓을 해야 돼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한 개의 주사를 던졌는데,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아니면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혹은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들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장이 이렇게 이제 길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참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용어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근데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들은 어떻게 보면 국어적으로 즉 사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바로 그냥 납득할 수 있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그냥 사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충분한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단어의 제목이죠. 시행과 사건. 그런데 여기에 시행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붙어 있는데 보세요.
동전을 한 개 던지면 그 결과로 앞면, 뒷면 중 어느 하나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U짝을 던지면 그 결과로 도개걸륜모 중 어느 하나가 나온다. 이거 당연한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근데 이와 같이 동전이나 U짝을 던지는 것 같은 뭐 이런 것들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한 번 하느냐 여러 번 반복하느냐 그런 문제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보세요. 시행을 결국 뭐라고요? 관찰이나 실험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했다는 뜻이에요. 뭔가 했다는 뜻이죠, 이게 국어적으로도. 자, 그러면은 뭐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것도 시행이 될 수 있고요. 동전 하나를 던지는 것도 시행이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분명히 시행인데 당연하게 주사위를 하나를 던지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 4, 5, 6 이렇게 6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전체의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이따위 영어는 모르셔도 되고. 자, 어쨌든 표본 공간을 보통 뭐라고 나타낸다고요? S로 나타낸다라고 했네요. 자, 그럼 표본 공간이 뭔지 알았죠? 시행을 한번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S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표본 공간 S는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이게 밑에 이그젬플을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관찰하는 실험, 시행 맞죠? 그 다음에 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는 이 6가지밖에 없죠. 얘네들을 몽땅 모아둔 요 집합 1, 2, 3, 4, 5, 6, 6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을 그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본 공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죠? 표본 공간. 자, 그리고 여기에서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결과만 이제 원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짝수가 나오는 그 결과를 원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시행에서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이죠. 1의 눈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짝수의 눈이 나온다 혹은 여기는 없지만 소수의 눈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건들은 보통 이제 여기 표본 공간을 S라고 하는 문자로 표기를 하고 걔를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 문제 속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이런 것들 그 사건들도 다 똑같이 여기 이제 집합처럼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의 눈이 나온다. 이런 사건은 1 하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온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그 사건을 B라고 하면 B라고 하는 사건은 2, 4, 6 3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죠. 자,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모든 사건은 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주로 이제 집합 기호를 제법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집합하고 사건하고 같이 이제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보세요. 여기서 아까 이제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에서 요 S 그 표본 공간이죠. 6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요 하나하나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사건의 근원 사건, 요 시행의 근원 사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단 한 개만을 원소로 가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위의 시행에서 근원 사건들은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근원 사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한 개만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시행에서 나타나는 근원 사건이다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시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 이하의 눈이 나올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사건은 무조건 발생하겠죠. 주사위 눈은 6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사건의 원소들은 표본 공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1, 2, 3, 4, 5, 6을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자, 그런 사건을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그런 사건을 전사건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전사건. 지금 전사건이라고 하면 사실상 집합으로 표현하면 표본 공간하고 완전히 일치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사건들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자, 그런데 음의 정수가 나오는 사건 이러면 주사위 눈에는 음의 정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 사건은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그 사건에 해당하는 집합 속에는 원소가 한 개도 없겠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생긴 놈. 자, 이런 사건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사건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용어죠, 용어. 네. 지금 이제 용어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공사건은 당연히 공집합처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전사건은 사실상 표본 공간하고 같은 거고, 자, 공사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자, 그럼 집합은 공집합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시행과 사건, 이제 바이블 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용어들을 쭉 정리를 해놨죠. 좀 전에 이제 계속 얘기해왔던, 이제 용어들이죠, 용어들. 이제 얘네들 가지고 이제 표본권 하나를 지금 뭐, S라고 하는 이제 문자를 써서 표현을 했었고요. 이제 사건들을 뭐 A, B라고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사건은 표본공간하고 사실상 같은 거고요. 공사건은 공집합처럼 표현하는 거, 근원사건은 원소의 개수가 단 하나인 사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용어들이.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사실 표본 공간, 근원 사건, 전사건, 공사건. 이제 용어들이 이제 어차피, 그냥 사전적인 의미처럼 받아들이면 사실 그걸 이제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죠. 근데 용어들이 좀 많아서 이제 좀 귀찮을 뿐이에요, 사실. 자, 그 다음에 합사건과 곱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합사건, 합과 곱. 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지금 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사건 A와 사건 B 이렇게 나왔는데, 사건 A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거를 A라고 하는 문자로 표현을 했고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는 문자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A라는 집합 속에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고 B도 2, 3, 5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건 C, D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홀수 또는. 자, 그러면 우리 집합처럼 생각하면 또는은 뭐였어요? 또는은 합집합과 같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홀수이면서 소수.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죠. and. 자, 그러면 이거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럼 사건 C, 홀수 또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와 B의 합집합하고 같아서 1, 2, 3,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놈을 우리는 A와 B의 합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합집합과 사실상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D. 홀수이면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홀수이면서 소수인 거, 소수 여기서 두 개밖에 없죠. 3,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 5는 두 개의 뭐예요? 교집합이죠. 자, 그래서 A와 B의 얘를 곱사건이다. 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사실상 이제 여기서 뭐 이거는 적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기서 밑에 이제 보면 여기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합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곱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합사건은 집합기호로 당연히 요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곱사건은 A와 B의 곱사건은 A 교집합 B 이거하고 이제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가 되겠죠. 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죠. 뭐 합집합, 교집합 밑에 써 있죠. 그리고 이제 합사건, 곱사건을 똑같이 이제 집합기호처럼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용어들이 사실상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건데, 자, 배반사건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여사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를 이제 또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그냥 이거는 이제 뭐 사람 이름 같은 거예요.
어떤 성질을 나타내고 있으면 그걸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 또 어떤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여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부르기로 이제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 즉 곱사건이 공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집합으로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사건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곱사건이 공사건인 거. 이런 사건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와 B가 그러면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죠. 동시에는. 자, 이렇게 되면 얘를 서로 배반이라고 부르고 이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즉 이제 쉽게 곱사건이 공사건인 사건을 곱사건이 공사건이면 그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여기 옆에 나와 있죠. A라는 집합과 즉 A라는 사건 A와 사건 B의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을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당연히 A는 2, 4, 6, 3개, B는 3 이렇게 3개니까 교집합은 없죠. 공집합. 자, 그래서 곱사건이 공사건이기 때문에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다 라고 부를 거고요. 자, 지금까지 그러면 사건이라는 말은 사실상 집합하고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호로도 똑같아요. A 여집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는 여사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당연히 그러면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사건 A가 이렇게 있으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요 녀석, 요 바깥쪽에 이제 요 녀석들에 해당하는 애들이 여사건의 원소들이 되겠죠. 얘네들이. 자, 그럼 이제 밑에 이그젬플을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의 여사건. 예. 짝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 사건, 즉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네요. 자, 그래서 A의 여사건은 1, 3, 5 이렇게 되는 거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홀수나 짝수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너무나 당연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사건 A하고 여사건, 얘네들은 당연히 공통 부분이 없죠. 자, 그러면 A와 A의 여사건은 서로 공사건이 되겠죠. 공사건. 말을 잘못했네. 서로 배반 사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뜻이라고 하는 걸 이제 잠깐 볼 건데, 자, 수학적 확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학적 확률. 자, 간단하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던 전체 경우의 수,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수학적 확률을 모든 경우의 수분해, 그 다음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모든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하고 같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해당 사건, 특정한 어떤 결과를 물어봤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특별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여기 물어보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말로 물어보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기호에 약속을 할 거예요. 여기 P 가로 열고 A 이러면 이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요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자, 근데 수학적 확률 자체가 뭐라고요? 모든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결국 PA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N, S,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걸로 표현을 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이 확률 계산들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해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자, 좀 전에 언급했던 바대로 여기에 여기 있네요. PA,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PA 용어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집합 기호를 활용을 해서 이제 기호화 시키는 것까지도 다 했었죠.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 기호들, 그 용어들, 용어와 기호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슬슬 확인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그거를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렀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러면 짝수의 눈이 3개니까 전체 경우에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6개. 그래서 6분의 3,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있었고요. 아까 공사건이라고 불렀었죠. 그 다음에 무조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전사건이라고 불렀죠. 자, 그러면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에서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6 이하라고 하면 A하고 S가 결국 같아지니까 분모 분자가 같아서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에서 7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6개지만 해당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도 없죠. 발생하지 않으니까 공사건이니까. 그러면 6분의 0 이렇게 돼서 0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절대 발생하지 않는 확률이 0이고요. 무조건 발생하는 확률이 1이죠. 공사건의 확률이 0, 전사건의 확률이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수학적 확률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에 해당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 이걸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걸 이제 다룰 거예요. 이게 이제 통계적 확률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제, 자, 쉽게 말해서 주사위 한 개, 계속 주사위만 얘기하니까 이제 좀 귀찮기, 좀 식상하죠. 근데 하지만 주사위를 가지고 말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편해요. 이야기가. 자,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자,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하면 뭔가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6개, 1의 눈 가지는 사건 1개,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수학적 확률은 분명히 6분의 1이에요.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무조건 6분의 1이 되겠죠, 정확히. 자, 그런데 통계적 확률은 이제 그걸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좀 미련하겠지만 주사위 하나를 던져보는 거죠, 계속. 예를 들어서 100번 던졌어요. 그런데 1의 눈이 7번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통계적 확률, 즉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올 확률, 거기서 이제 1의 눈이 나올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 6분의 1과 달리 실제로 시행한 총 횟수인 100번, 그 다음에 발생한 경우의 수 횟수 7번. 그래서 100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 확률은 결국 뭐가 되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이제 수학적 확률처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총 시행 횟수 분의 해당 사건의 발생 횟수, 요걸로 확률을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에요. 이제 정말 실제로 이제 시행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 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다 읽어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일반적으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 시행 횟수인데 사실은 그냥 R이라고만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횟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n을 이제 자, 그러면 n번을 시행을 했을 때, n번을 시행했을 때, 자, 시행 횟수가 n이고, 발생 횟수가, 해당 사건의 발생 횟수가 r이면, 통계적 확률은 시행 횟수분의 발생 횟수니까 n분의 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는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올 통계적 확률은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0번 던졌는데 7번밖에 안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통계적 확률은 100분의 7이 된다 그랬고요. 근데 100번 말고 1000번, 10,000번, 100,000번 무한히 많이 던진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n번을 반복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수를 Rn 이렇게 됐는데 그냥 n분의 1이라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n을 한없이 크게 하면, 즉 시행의 수를 한없이 크게 한다. 즉 한없이 많이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무한히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상대도수 뭐 이런 말인데 사실은 통계적 확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통계적 확률은 어떤 일정한 값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했죠. 자, 이 일정한 값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아까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앞 페이지에서 무한히 많이 시행을 하면 n분의 R 통계적 확률은 일정한 값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했죠. 점점 변한다는 소리죠. 100번 던졌을 때 7번 나오면 1000번 던지면 단순히 시행의 수의 10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무한히 시행을 하는 거예요. 무한히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한히 시행을 하면 다음 페이지에 등장하는 이제 여기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살펴본다고 그랬죠? 아마도 구한 확률이 6분의 1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6분의 1 수학적 확률이었잖아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수학자들은 이 추측이 맞는 증명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은 크게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여기서 어쨌든 결국은 이제 뭐냐면 충분히 무한히 많이 시행을 하면 통계적 확률은 점점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큰 경우에 자, 통계적 확률 똑같은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시행의 수분의 발생의 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자,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두 개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새로운 확률이 몇 개 나온다고 그랬었죠. 자, 이번에 등장하는 건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데, 자,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이제 부르는, 기하학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도형이죠, 도형. 그렇죠? 자, 이제 도형을 가지고 이제 확률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이 주사위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표본 공간이나 이런 거하고 얘기가 다르겠죠. 도형에서는 뭐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넓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부피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부피까지 다루지는 않고요. 이제 길이 혹은 넓이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길이는 딱딱 끊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수직선을 보시면 수직선을 보시면 0에서 이제 10까지 되어 있고 이쪽 방향 X축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는데 자, 0, 2 요 사이에 실수들이 무수하게 많죠. 셀 수가 없죠. 하나하나 끊어서 이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길이가 10인 선분 AB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3인 선분 CD가 있을 때 선분 AB 위에 임의의 점 P가 CD 위에 있을 확률을 구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자, AB 위에 P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전체 범위는 선분 AB의 길이, 즉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다 존재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자, 그 다음에 CD 위에 있는 요 경우는 CD 위에 있으려면 2하고 5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요 길이는 3밖에 안 되죠. 자, 그럼 P가
전체 10을 나타내는 그 선분 위에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길이가 3이 되는 요 선분 위에 있을 확률 이런 것들을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전체 길이는 10이고요. 해당 길이는 3이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기하학적 확률에서는 10분의 3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분 AB 위에 임의점 P가 선분 CD 위에 있을 확률 10분의 3.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전체 영역의 크기분의 해당 영역의 크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은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전체 영역의 크기 분의 해당 영역의 크기. 자, 그럼 요 영역의 크기라고 하는 건 얘는 지금 선분이어서 이제 길이에 해당했죠. 그래서 길이분의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넓이를 나타내게 된다면 넓이분의 넓이 혹은 부피분의 부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좀 전에 거는 이제 길이분의 길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건데 길이분의 AB의 길이분의 CD의 길이 그래서 확률이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 10분의 3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전체 넓이가 80제곱센티미터인 관역에 화살을 한번 쏘았을 때 10점을 받을 확률을 구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10이 적힌 영역의 넓이는 5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화살은 경계선에는 꽂히지 않는다. 경계선은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관역을 벗어나서 삐져나가는 경우는 없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제 화살은 쏘았을 때 화살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이 큰 원 어디든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10점을 받으려면 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조작이 아직 미숙해서. 자, 그러면 전체 영역이 지금 80이었고요. 해당 영역이 5라고 했죠. 관역 전체의 넓이는 80이고 10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의 넓이는 5죠. 그래서 80분의 5 넓이분의 전체 넓이분의 해당 넓이. 그래서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하학적 확률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수학적 확률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이게 수학적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은 모든 총 시행 횟수분의 해당 사건의 발생 횟수. 이게 통계적 확률이었고 기하학적 확률은 전체 영역의 크기분의 해당 영역의 크기 이렇게 계산하는 걸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다라고 이제 부르기로 한 거예요. 알겠죠?